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늙고 병들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평생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자식이 가장 차가운 방식으로 현실을 알려주는 순간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어머니는 단 1년 사이에 무려 9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러다 10번째 생사가 오가는 가장 위험한 수술을 앞둔 날, 드디어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안부를 묻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유언장을 고치러 온 것이었지요. 이 적나라한 배신 앞에서 칠순의 어머니는 웃으며 유언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병원 아래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들을 위해 지옥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병약한 어머니가 어떻게 순식간에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경찰에 신고한 것은 단순히 재산 상속 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3년 동안 묻혀있던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갈 어두운 비밀을 폭로한 것일까요? 오늘은 모서언기의 배신 그리고 처절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심자옥 첸 치찬, 올해 70살입니다. 사람들은 70을 고히 구씨라 하며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편안히 노후를 즐길 나이라고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저는 저승사자와 줄다리기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병원에 차가운 흰색 복도를 오가며 수술실만 9번을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날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막 병실로 돌아온 참이었죠. 마취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투석을 위해 만든 팔에 동정맥류가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가 쑤시는 듯 욱신거렸습니다. 간호사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 했지만 저는 압니다. 이 순조로움 뒤에는 제가 또 한 번 귀신 문턱을 밟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요. 짧은 1년 동안 감염과 혈관 막힘으로 재수술과 재건수술을 반복하느라 제 팔은 주사 자국과 흉터로 뒤덮여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의 고통은 익숙해졌습니다. 진짜 저를 춥게 만드는 건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떨리는 왼손으로 침대 협탁 위에 휴대폰을 더듬어 켰습니다. 화면은 깨끗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새로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열어 가장 익숙한 이름 우진을 찾았습니다. 제 아들 서구진 씨 유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천편일률적인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가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전화를 끊고 메신저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어제 아침 제가 보낸 메시지에 멈춰 있었습니다. 우진아 엄마 내일 또 수술한다. 메시지 옆에는 노란색 숫자 21이 사라진 채 일금이라는 글자만 썰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얼음 창고에 갇힌 듯 제 마음은 이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감자 지난 1년의 기억이 흑백 무선경화처럼 뇌리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1년 전 급성 신부전으로 처음 투석관 수술을 하러 들어왔을 때 우진이는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모릅니다. 밤새 수술실 밖을 지켰고
제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제 손을 잡으며 토끼처럼 빨개진 눈으로 말했었죠. 엄마 꼭 나아야 해. 나 엄마 없으면 안 돼. 그때의 그는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반년 전 세 번째 수술 때 혈관이 또 막혔을 때였습니다. 전화로 알리자 그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해외 화상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수술 끝나고 전화 줘. 시간 나면 갈게. 그날 밤늦도록 저는 그를 기다렸지만 온 것은 메시지 한 통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났어. 내일 갈게. 3달 전 6번째 수술 때 감염으로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전화로 너무 힘들다고 말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제일 비싼 24시간 간병인 보냈잖아.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말해. 나 회사 일 산더미야. 도저히 시간 낼 수가 없어. 그때부터 바쁘다는 말은 그의 모든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번째 수술 그는 이제 전화도 받지 않고 답장조차 귀찮아합니다. 눈을 뜨고 천장의 창백한 형광등을 바라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규율을 지키며 안분지족하며 살았습니다. 1년 먼저 떠난 남편 석정훈 정슌과 저는 이 하나뿐인 아들에게 모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며 최고의 학교에 보내고 유학까지 시켰습니다. 그는 외국계 기업의 이사가 되어 친척들 사이에서 가장 효자이자 출세한 아들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출세한 효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1년 동안 9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휴대폰을 다시 켜서 그의 SNS를 들어갔습니다. 지난달에 올라온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그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회사 시상식 무대에서 트로피를 든 채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처럼 찬란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이 올라온 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급성 감염으로 8번째 긴급 수술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고열로 정신이 혼미해 꿈속에서도 아들의 이름을 불렀던 그날 말이죠. 제가 병상에서 사신과 사투를 벌일 때 제 아들은 화려한 세상에서 영광과 박수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수술 성공을 다행이라 여겨야 할 제 심장은 그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과 창밖으로 희미하게 들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죽으면 더 이상 아프지도 않을 테니까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더 보내며 약물과 링거로 몸 상태는 점차 안정을 찾았지만 회진을 도는 주치의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선생님은 저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심 여사님.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복잡한 혈관 영상을 가리키며 심각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팔의 투석관이 반복된 폐색과 수술로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더 광범위한 혈관 우회 재건수를 당장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술은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여사님의 신체 상태로는 성공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 할 우가 반은 살고 반은 죽는다는 뜻이죠.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이 죽은 사람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10번째 수술은 모레 아침으로 잡혔습니다. 지난 9번처럼 혼자 조용히 차가운 수술실로 들어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구진. 거의 반년 만에 아들이 나타난 겁니다. 몸에 딱 맞는 짙은 회색 정장에 기름칠한 듯 넘긴 머리손에는 비싸 보이는 수입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검은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들어오자마자 저와 병실을 훑어보며 마치 견적을 내듯 평가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선의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을요. 엄마. 우진이가 침대 곁으로 다가와 과일 바구니를 협탁에 놓으며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내일 또 큰 수술 하신다면서요. 일 다 제쳐두고 장 변호사님 모시고 왔어요. 변호사를 데리고 오다니. 그는 제 병세나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안부는 싹 무시하고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본론으로 직진했습니다. 엄마 몇 달 전에 법원 공증실 가서 유언장 고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5번째 수술 때 바쁘다고 전화 좀 하지 말라며 짜증을 냈던 그날 밤, 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나를 위해 켜진 불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저는 병든 몸을 이끌고 혼자 공증실에 가서 제 명의의 강남 도곡동 아파트와 모든 예금 보험금을 사후에 아동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유언을 고쳤습니다. 우진이는 제가 침묵하자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판 남한테 재산을 다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뿐인 아들이 여기 있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번 수술 위험하다면서요. 자식된 도리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죠. 그러더니 그는 장 변호사를 제 앞으로 떠밀었습니다. 지금 정신 맑으실 때 장 변호사님 입회해 유언장 다시 작성하시죠. 장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미리 출력해온 서류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심 여사님, 안녕하세요. 우진 선생님 뜻에 따라 새로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강남 아파트와 모든 예금 보험금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을 아드님인 서구진 씨로 변경하는 겁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위장할 생각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곧 수술실에 들어가 생사가 갈릴 어머니가 아니라 만기가 다가와서 빨리 도장을 찍어야 하는 재산 목록에 불과했습니다. 1년간의 9번의 기다림, 9번의 절망이 이 순간 거대한 허무와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한 병실에 제 웃음소리가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왜 웃어? 우진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링거를 맞지 않은 왼손을 내밀며 장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줘보세요.
장 변호사가 머뭇거리는 사이 효자 아들은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는 묵직했습니다. 제 70년 인생의 무게 같았습니다. 고급 잉크 냄새가 나는 서류를 덮고 있던 이불 위에 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 심자옥은 심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명의의 모든 부동산 예금 보험을 본인의 자 CD 서구진에게 전액 유증한다. 기대감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우진아, 내가 유언장 고친 건 어떻게 알았니? 우진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건 엄마가 신경 쓸 거 없고 나도 다 방법이 있어. 그래, 넌 늘 방법이 있지. 엄마가 1년에 9번 칼을 댈 때 한 번도 안 나타날 방법은 있으면서 10번째 수술 전에는 귀신같이 알고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나타날 방법도 있구나. 제 말에 그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하나만 더 묻자. 오늘 내가 이 유언장에 서명 안 하면 넌 내가 살아서 수술실 나오는 걸 바라긴 하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우지는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설마 그러겠어. 어미의 생사는 묻지도 않으면서 재산 내역은 줄줄 꿰고 있는 자식이 뭘 못하겠니. 저는 더 이상 그의 불그락부르락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들린 내 사후를 결정할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경악하는 눈빛 속에서 병든 몸에 남은 마지막 힘을 짜내 서류를 반으로 촥 찢어버렸습니다. 우진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쪽 난 종이를 겹쳐서 4조각, 8조각 아주 천천히 힘주어 찢었습니다. 마치 이 종이가 아니라 이미 구멍날 대로 난 모자 무지의 인연을 끊어내듯이요. 마지막으로 저는 종이 조각들을 흩뿌렸습니다. 하얀 종이 눈이 제 이불 위로 차가운 바닥으로 절망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이야. 우진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으로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눈물은 흐르는데 입은 웃고 있었지요. 서구진네가 9번 수술 받을 동안 콧배기도 안 비치더니 10번째 수술 앞두고 기어코 와서 한다는 짓이 이거냐. 참 대단한 효자 나셨다. 아니 나는 엄마 혹시라도 잘못되면 엄한데 돈 뺏길까봐 그런 거잖아. 부모 돈 자식 주는 게 천륜이지. 왜 이렇게 꼬였어. 체열륜. 그래서 그 단어를 되뇌는데 허수음이 났습니다. 그래, 천륜 참 좋다. 저는 그의 고함 따위는 무시하고 침대 머리맡에 붉은색 비상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날카로운 벨 소리가 층 전체에 울려 퍼졌고 곧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심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경찰 좀 불러주세요. 네, 경찰이요? 네, 경찰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간호사와 저 사이를 가로막으며 말했죠. 엄마, 적당히 좀 해. 그는 목소리를 낮춰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경찰이 이런 집안 싸움에 껴줄 것 같아 망신당하는 건 우리야. 그러고는 간호사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수술 앞두고 정서가 좀 불안하셔서요. 별일 아닙니다. 가보세요. 간호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진이가 가정사라는 명목으로 이 일을 덮어버릴 것이라는 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저 정서불안 아닙니다. 제 아들과 변호사가 고위험 수술을 앞둔 저를 협박해 강제로 유언장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이건 재산 강탈 미수입니다. 재산 강탈, 신변 위협. 이 단어들이 나오자 간호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 뒤 급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좋다. 아주 좋아. 경찰 오면 어떻게 수습하나 보자고. 그는 의자를 끌어와 팔짱을 끼고 앉아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장 변호사는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죠. 약 10분 후 관할 지구대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하신 분 계십니까? 나이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접니다. 제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우진이 벌떡 일어나 선수 쳤습니다. 얼굴에는 금세 효심 깊고 난처한 아들의 가면을 썼더군요. 경찰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 오해입니다. 어머니가 연세도 있고 편찮으셔서 최근에 피해망상 증세가 좀 있으세요. 그는 바닥의 종이 조각을 가리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큰 수술 하신다길래 변호사 모시고 와서 재산 정리 좀 도와드리려던 건데 갑자기 소리 지르고 이러시네요. 자식된 도리로 참 힘듭니다. 경찰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런 노인 재산 분쟁은 흔하니까요. 나이든 경찰이 저에게 다가와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여사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유산 문제는 가족끼리 잘 상의하셔야지 경찰 부르실 일은 아닙니다. 우진의 입가에 스치는 비릿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지금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지 않으면 저는 지는 겁니다. 처참하게요. 저는 경찰의 말도 아들의 연기도 무시하고 베개 밑에서 주민등록증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것을 손에 꽉 쥐고 온 힘을 다해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 노망난 거 아닙니다. 저 심자옥 주민등록번호 X인 X, 운행의 X인 X.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년 전 발생한 뺑소니 사망 사건을 실명으로 고발합니다. 그 말은 작은 병실에 떨어진 수류탄과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진의 비웃음이 입가에서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제 아들 서구진을 고발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밤 11시 27분 경기도 양평군 국도변에서 검은색 벤츠 차량 번호 12가 8888을 몰고 오토바이를 탄 젊은 여자를 치어 죽이고 도주했습니다. 시간, 장소, 차종 번호판. 모든 디테일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우진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마를 보듯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시간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처럼 병원이었고 침대에 누워있던 건 생애 마지막을 앞둔 제 남편 석정훈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남편은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회광반조 후이, 광판차오를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잡고 눈물과 공포가 가득한 눈으로 침대 협탁맨 아래 칸에 잠긴 낡은 철제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상자 안에는 낯선 누런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자오가.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그리고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 그는 평생을 짓눌러온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갈 무거운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3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나가보니 물에 빠진 생쥐 꼴을 한 우진이가 사색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덜덜 떨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아빠, 나 사람을 쳤어. 양평국도에서 오토바이 탄 여자였는데 죽은 것 같아. 평생 학교 선생님으로 살며 정직을 가르쳐온 남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우진이는 접대 자리에서 술을 몇 잔 마셨는데 빗길이라 시야가 안 보였다고 덜컥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음주 운전이 걸리면 곧 있을 이사 승진이 날아가고 인생이 끝장날까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여자를 백미러로 보면서도 엑셀을 밟았다는 겁니다. 아빠, 나 좀 살려줘. 나 감옥 가면 인생 끝이야? 아빠 아는 사람 많잖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자수시키려 했지만 피투성이가 되도록 머리를 찢는 하나뿐인 아들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평생 지켜온 신념을 꺾고 생애 가장 크고 마지막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을 털고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아 현금 5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인맥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을 찾았습니다. 포항 구룡포의 어촌마을에서 올라온 20대 초반의 아가씨였습니다. 남편은 신원을 숨긴 채 변호사를 통해 익명의 독지가라는 명목으로 합의금 3억 원을 건네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CCTV도 없는 심야의 빗길이라 사건은 미제 뺑소니로 종결되었습니다. 우진이의 앞날은 지켜졌지만 남편의 영혼은 도덕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자오가 내가 아들의 앞길을 구한답시고 내 인간된 도리를 버렸다. 평생 학생들에게 당당하라고 가르쳤는데 내가 범죄자를 숨겨준 공범이 됐어. 그는 그 서류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합의금 송금 내역, 합의서 사본, 그리고 우진이가 몰래 경기도의 한 정비소에서 차를 수리한 내역서까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당신한테 맡길게.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다. 당신한테 짐만 남겨서 미안해. 그렇게 남편은 죄책감을 안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그 철제 상자는 제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러다 제 신장병이 악화되었고 수술이 반복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우진이의 냉혹한 태도는 결국 제 마음속 흔들리던 저울을 완전히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5번째 수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포항행 기차를 탔습니다. 구룡포의 작은 어촌 마을 합의서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태풍 자국이 남은 허름한 단층집이었습니다. 문패도 없는 그 집에는 얼굴이 검게 그을린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청 복지과에서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변변한 가구 하나 없이 초라했습니다. 벽에는 젊은 여자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앳된 얼굴에 긴 머리를 묶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가씨였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효녀였는데요.
돈 벌어서 집 고쳐준다고 서울 갔는데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주름진 얼굴과 흑백 사진을 번갈아 보며 심장이 톱으로 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은 돈으로 남의 가정의 희망을 짓밟았고 저와 남편은 그 죄악의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정체를 밝히지 못한 채 준비해간 영양제와 현금 1천만 원이 든 봉투를 몰래 두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고쳐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고 매일 불경을 외우며 아들의 죄를 대신 빌었습니다. 이 비밀은 제 관뚜껑이 닫힐 때까지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저를 자기 어머니를 벼랑 끝으로 몰아쓰며 심판의 길을 열게 한 것입니다. 제 고발이 끝나자 병실은 죽음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진은 모든 지지대가 무너진 조각상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의 핏기는 사라지고 잿빛만 남았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나 아니라고 장 변호사가 나서려 하자 젊은 경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철제 상자 속 서류들을 훑어보고는 우진을 압박하듯 노려보았습니다. 서구진 씨 어머니 말씀이 사실입니까? 우진의 눈에 처음으로 애원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엄마, 이러면 안 되잖아.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잿빛 하늘이 꼭 제 마음 같았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엄마 내 엄마 맞아. 나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아버지가 알면 네 아버지. 제가 고개를 돌려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내 죄를 덮느라 죄책감에 시달리다병 얻어 빨리 가신 분이야. 넌 그 사람 이름 입에 올릴 자격 없어.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를 쏘아 보았습니다. 서구진, 네가 죽인 그 아가씨, 얼굴 꿈에서라도 본 적 있니? 그 부모님 눈물은. 생각해 본 적 있어? 넌 내 앞날, 내 직함, 내 돈만 중요하지. 심지어 네 어미 목숨도 안중에 없잖아. 저는 손가락으로 그를 저 자신을 그리고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네 모든 이기심과 냉혈함은 나와 네 아버지가 널 오냐오냐 키운 탓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족 다 같이 지옥으로 가자. 그리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데려가세요. 우진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증거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증거 내놔. 이 미친 할망구야. 내 인생 다 망쳤어. 하지만 그는 곧바로 경찰에게 제압당했고 철컥 하는 차가운 수갑 소리가 그의 손목을 감았습니다. 그가 끌려나가며 지르는 비명과 욕설이 복도 끝까지 울리다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영등, 불빛이 차가운 태양처럼 눈부셨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심호흡하세요. 10셀 동안 주무시면 됩니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흐르자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 내가 바로잡았어요. 당신이 마지막에 잃어버렸던 그 양심 내가 지켰어요. 그렇게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따스한 햇살이 눈꺼풀을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났습니다. 10번째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적이었습니다. 창계는 누군가 가져다 둔 해바라기 꽃다발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몸은 관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후 아들의 닭달도
가식적인 안부도 없는 조용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운동 삼아 복도를 걷다가 비상계단 쪽에서 훌쩍이는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8-9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얘야, 왜 혼자 울고 있니? 엄마 잃어버렸어.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파요. 돈이 없어서 치료 포기한다고 약속했어요. 나 엄마 없어질 것 같아요. 나 엄마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불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제 아들도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저를 버렸었죠.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의 손을 잡고 병실로 갔습니다. 다인실 구석 침대에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미혼모라고 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잠든 그녀를 보는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얼굴, 구룡포 그 집 벽에 걸려있던 제 아들이 차로 치어 죽인 그 아가씨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목구비와 분위기가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이 혹은 하늘이 제게 속죄할 기회를 준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이름은 방소정. 수술비가 없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환자분 비용 제가 다 댈 테니 당장 수술 잡아주세요. 제 이름 말고 석정훈 추모 기금으로 처리해 주세요. 강남 아파트를 판돈의 일부를 털어 병원비를 완납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죗값을 치르는 셈이었습니다. 소정 씨는 며칠 후 수술을 받았고 저는 그날 조용히 퇴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양평 남한강변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강물이 반짝이는 그곳에서 저는 서예를 배우고 산책을 하며 진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건강해진 소정 씨와 하늘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국 비밀을 지키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소정 씨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내 남편이 하늘에서 시킨 일일 거예요. 그날부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모자가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고 하늘이는 제 옆에서 먹을 갈며 재롱을 피웁니다. 텅 비었던 제 삶이 진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한 달 뒤 우진이는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뺑소니 치사, 문서 위조 사기 미수 등이 병합된 결과였습니다. 다시 한 달 후 저는 교도소 면회실 유리병 너머로 삭발한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야위어 있었고 거만했던 눈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구진, 넌 죄송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 하지만 나한테 빌지 마라. 거기서 평생 참회하며 네가 버렸던 양심 조금씩 주워 담아라. 또다시 봄이 오고 벚꽃이 필 무렵 저는 소정씨 하늘이와 함께 포항 구룡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낡은 단층집 문을 두드리고 노부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허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죄인의 어미입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함께 울었습니다. 용서를 빌 자격은 없었지만 남은 생을 그분들을 가족처럼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3년 묵은 슬픔을 가르는 햇살처럼 퍼졌습니다. 우리 네 사람하니 2개의 부서진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구룡포 앞바다에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묵은 슬픔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지옥행 티켓을 찢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에게 진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요. 심자옥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아들을 감옥에 보낸 비정한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정의를 선택한 용기 있는 시민일까요? 누군가는 천륜을 저버렸다고 비난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의가 혈연보다 우선한다고 박수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 여사님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들의 뺑소니 사실을 알았을 때 침묵하셨을까요? 아니면 고발하셨을까요? 모성애의 끝은 어디일까요? 법과 천륜이 충돌하는 이 딜레마의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인생의 깊은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